빨리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감 가는 글 쓰는 법에 관련돼서 제가 특강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별로 도움이 기대하고 안 될 있네. 수도 있어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공감에 대한 뜻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감이란 무엇인지 내가 말하고 싶다. 이런 용기가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공감이란 뭔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분. 타인과의 네. 모류. 타인과의 네.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그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공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경청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들 평상시에 공감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감이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싱글 일기를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의 댓글을 달면 거기에 포인트를 0.5점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를 한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댓글을 달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댓글을 달게 되겠죠. 그 글의 본문과는 상관없는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본문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또는 곡해하는 그런 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글을 잘 쓰려면 타인이 쓴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타인의 글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감하는 능력에서 내 글도 자유롭게 읽고 그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공감이 글쓰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강조하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화두를 하나 드렸는데요.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화두를 드렸는데 이 문장이 혹시 어느 책에서 제가 가져온 문장인데 어느 책인지 맞추시는 분 계시면 제가 공심제 이용권 한 달짜리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문장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지식의 깊이를 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심님 힌트 없을까요? 힌트요. 힌트 네. 없어요. 지금 이거 너무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 문장인가요? 네네,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느 책에 딱 이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 알아요. 네, 뭔데요? 세스 고딘. 네. 마케팅이다? 마케팅. 오, 음,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오, 기억력이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빅피님은 저기 파트너분이시죠? 네. 어차피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10,000원, 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네, 무료 쿠폰 하나 얻으셨습니다. 누구를 우와, 도울 것인가? 네. 이 마케팅이다. 세스 고든이 쓴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고전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자, 마케팅의 기본인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에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그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모든 마케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요. 네, 근데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을 뭐 감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어쨌든 고객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케터가 고민해야 될 고객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기준이 과연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에만 해당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도 결국에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글 쓰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 누구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요? 자, 독자. 글 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독자요. 그렇죠. 독자죠. 네, 바로 독자를 위해서 우리는 글 쓰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독자가 서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정혜신 박사님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공감이 글쓰기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건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작가의 입장이겠죠. 작가가 원하는 사실, 그리고 타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까 우리가 원했던 독자 또는 고객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그 포인트죠. 모든 글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폭을 얼마나 줄이고 또는 서로 다른 온도차를 줄일 거냐, 이 관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케터들이 고민하는 그 이슈 똑같죠.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그 고객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마케터의 마음과 또 고객이 가진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작가도 이 독자의 마음과 어떻게 그들과 닿을 거냐,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케터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독자의 상황이나 독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불편함과 그들이 원하는 사실을 이해해야지 그들한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 결국에는 글 쓰는 사람도 독자가 갈구하는 거, 독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자를 만나야 돼요. 독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로그도 좋은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브런치와 같은 이런 채널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겠죠. 사람이 좋아서 뭐 그 따봉 같은 거 좋아요도 누를 거고, 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감동한 사람들은 정말 여러 줄의 댓글을 또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네이버 판 이런 데 노출이 돼서 뭐 높은 조회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는 독자의 선호도나 독자가 원하는 그 기준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독자가 원하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독자를 만나야 돼요. 독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독자가 많은 곳.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블로그도 하나의 그 공간일 거고, 아니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은 결국에는 독자들의 어떤 니즈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뭐 커뮤니티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들어가는 어디 커뮤니티를 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가 독자들의 어떤 원함, 이런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MBTI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나와 궁합이 잘 맞나? 왠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글을 쓸 때는 타인이 원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실과 비슷한 사람들의 유형은 내가 원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게 될 수도,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내 환경, 내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때로는 질투를 하게 돼요. 예, 너무나 다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넘사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서 가장 장신인 사람과 가장 단신인 사람인데 아마 서로 보는 기준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보는 세상도 다르고 뭐 서로 느끼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눈높이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할 거고 필요하다면 그 세계로 가는 어떤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물론 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세계도 있을 거예요. 이 키 작은 사람이 저 장신인 사람의 머리 위로 올라가려면 몇 배 달하는 뭐 계단이든 뭐 사다리가 필요하든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름대로의 서로의 영역에서 노력이나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요. 사실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고 이해를 잘한다는 거는 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미 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경청을 한다든지 주의 깊게 잘 듣는다든지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지. 근데 공감이라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도 충분히 연습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 연습과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영역이니까 뭐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인의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그런 아까 조지 오웰 저희가 퀴즈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르포르타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위건 부두에서 뭐 이런 글 또는 이 사람이 썼던 에세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건 부두라는 데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불황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탈로니아 그 찬가 이 책에서는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면서 그 스페인 사람들의 그 어떤 어려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이런 나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지 오웰이 45살이라는 나이에 사망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이 목에 관통상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이 목에 관통상을 당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있었다는 거. 근데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책상에 앉아서 이 옛날에는 펜대를 굴린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키보드로 타이핑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현장에 나가지 않죠. 현장이라는 거는 발로 뛰는 게 과연 요즘 세상에 뭐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매거진이나 뭐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취재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 글 쓰면서 얼마나 많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경험이나 체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의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디지털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서점이나 도서관은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뭐 대출을 해서 빌리는 그런 과정 이런 게 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고 또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보고 이런 경험도 또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죠. 이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만 해서 얻는 경험과 내가 수고스러움과 이런 난처함과 불편함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좀 폭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제가 문장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거를 간파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타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미리 간파해서 예측해서 던지는 거는 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나를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미리 간파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일선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지 않는 이상이야 이것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이 좋은 마케터들이나 또 이런 마케터들 사이에서 고객이 이 변화되는 그 지점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미리 간파해서 예측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 독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간파하면서 실험을 해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과학자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듯,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쓸 게 아니라 실험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방법은 오늘 그 배짱이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글쓰기 모임에 가셔서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글을 써보는 경험도 다른 시선, 그 다른 시각을 가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낯선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즐겨 썼던, 나에게 익숙했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런 방법으로 글을 써보는 방법도, 타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체험하는,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디 공부하세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글쓰기 책도 안 보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늘상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반성합시다. 반성하시고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논문도 보시고 여건이 닿으면 글쓰기 책도 좀 보시고 또 네,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네. 자, 그다음에 자, 공감 가는 글쓰기의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예전에 쓴 글들 중에서 그 많은 라이킥과 반응이 일어났던 그거를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공감 가는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통점의 발견인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 내가 느끼는 것들, 평상시에 내가 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독자들이 원하고 독자들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들, 이 사실에서 내가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공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사실과 독자들이 원하는 그 사실을 맞추었을 때 그 퍼즐이 딱 맞춰진,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공감 포인트고요. 어떻게 말하면 궁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빨리 찾아내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제가 과거 한 몇 년 전에 블로그를 초창기에 할 때 썼던 글이거든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후기를 제가 서평을 썼던 글인데, 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을 제가 한 4,000자에서 5,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이 글을 보면, 이 글은 제가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브런치에 블로그에 글을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글을 다 세세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글의 문단을 보면은 꽤 많은 문단을 썼네요. 여기 4개, 4개, 4개. 총 12문단을 제가 썼는데, 음,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글을 쓰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어쨌든 글은 그런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가 존재하죠. 보통 시작을 할 때는
또는 서론에서는 화제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나 어떤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멀리서 카메라를 비추듯 원근에서 근거리로 멀리서 이렇게 조망하듯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먼 곳에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죠. 그 다음에 가까이 점점 카메라가 부각이 되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가 그런 촬영 기법을 쓰듯이 글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멀리서 카메라가 다가오듯 화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냅다 그냥 본론부터 터트리는 게 아니라 독자에게도 시간을 좀 준비를 할, 마음의 예열을 할 준비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와 계기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대신 그런 글이 길면 안 돼요.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점점 이제 본론으로 접근하기 위한 단계로 접근이 되는데, 보통 여기서는 자기의 그 작가가 과거에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시간대별로 달라져요. 자, 여기서는 액자식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시간대가 과거에서 현재 또는 미래 이런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요. 보통은 현재 시점으로 글을 쓰게 돼요. 그럼 마치 여기서 있었던 화제와 마찬가지로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에서 승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현재 내가 나의 상황, 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저는 이야기를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과거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과거도 저는 뭐 외국에 뉴욕에서 출장을 갔던 그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왜 뉴욕에 출장을 제가 얘기했냐? 에피소드 네 번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추락했던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 네 번째, 인생에서 추락한 경험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위기를 겪는 하나의 인생을 이 영화가 담았잖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와 맥락이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서평 또는 영화의 리뷰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영화에서 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은 고충과 위기와 이런 굉장히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추락했던,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그 연명해야 했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제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구직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그 겪었던 그 경험들을, 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단락에서. 근데 그 세 번째 에피소드의 경험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대비되는 경험을 얘기해요. 아, 나는 뉴욕에서 뭔가 출장을 가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빛나는 경험을 했는데 네 번째 에피소드에는 굉장히 추락을 해버린 거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승이 네 번째 문단까지 승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다섯 번째 문단은 영화를 인용해요. 자, 이전에 네 번째 문단까지는 분명히 영화의 리뷰인데 제가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물론 초반에 화제가 되는 부분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문단, 여기도 아마 승 또는 전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승이나 또는 승의 어떤 결말이나 승의 클라이막스에서 전으로 넘어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요. 영화를 인용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었던 그 상황을 이제 실제 이제 여기서 약간 요약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분이 그 이전의 문단에 있었던 제가 겪은 에피소드의 위기의 그 경험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 인생의 과거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전혀 다른 에피소드고 두 가지 이야기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화의 주제 헐벗고 굶주리고 뭔가 위기를 겪고 이런 내용은 주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와 또는 인용하려고 하는 사실이나 또는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사실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그 사실 키워드와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에피소드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일성을 갖추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문단과 7번째 문단에서는 사유를 담았어요. 이 사유는 뭐냐면 저자로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자로서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작가는 어떤 철학,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설득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 할까?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무엇일까? 이걸 항상 궁금해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은 그냥 수없이 인용만 해요. 뭐 어떠한 논문에 의하면 그 논문의 결과는 이러했다. 어떤 작가는 이런 거를 주장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실은 안 담겨 있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만 열심히 퍼오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글들을 읽을 때 어때요?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도대체 이 작가가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야? 당신 생각은 뭔데? 이런 저는 질문을 수없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에서는 서론과 또는 기승에서는 내 경험을 이야기를 했고 영화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서평이건 리뷰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가의 주장이에요.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이 뭐냐? 거기에 우리는 그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 바로 작가의 사유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라는 거는 쉽게 전달이 안 돼요. 일단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은 생각을 글로 풀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깊은 생각을 글로 풀어냈을 때는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작가의 글에 설득당하지 않을 거예요. 의심하겠죠. 그래 뭐야? 그럼 주장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지. 이거 뭐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팩트도 아니고 주장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러면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의 글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유를 한 2문단 정도로 잡았어요. 그 사유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살짝 칸트를 갖다 댔어요. 빈곤한 사람이 불편한 점은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빈곤이 우리를 불행하게 방치하는데 그때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빼앗아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주장에 설득력을 넣기 위해서 칸트를 제가 데려온 거예요. 이랬고 그 다음에 8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영화로 돌아와요. 자, 5번째 문단에서 영화를 잠깐 인용했고 2문단 정도에서 사유를 얘기한 다음에 8번째 문단에서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영화로 인용을 하는 거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거,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문단에서도요, 다시 영화를 계속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번째 문단에서는 그 당시에 마침 그 송파구에 살던 그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죠. 안타까운 사연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10번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에서는 다시 이제 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데 이런 안전망이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러면 세모녀와 같은 자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영어와 또 제 주장과 사유를 이렇게 혼합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12번째 문장에는 영화에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에 대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대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 글을 끝맺습니다. 물론 이 글이 12문단 정도로 해서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글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받는 글들의 특징은 뭐냐? 이러한 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전체적인 주제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통일된 주제를 떠받칠 수 있는 인용과 에피소드와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영화의 줄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은, 한 가지 단일된 주제만 다루고 있으면 복합적인 주제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통일적인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되고요. 이 글이 특히 사람들한테 공감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좀 달았어요. 공감을 했다. 나도 그런 처지의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공감이 됐던 거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작가가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했거나 비슷한 체험들을 했다면 그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소통망을 연결할 수 있다. 비슷한 처지, 그 사람들과의 온도차를 줄이고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보폭을 줄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과 제가 연결이 됐던 거죠.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 글이 다른 분들한테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것들, 흐름들, 이 구조적인 것들도 그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구조, 이 탄탄한 구조가 제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스24에 보면 어떤 분이 영화 후기를 쓴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읽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식의 흐름을 사용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발자이고 뭔가 항상 논리적이고 논증을 하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패턴을 제가 분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화제를 끌어내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영화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뭐 인용도 하고 이런 기법들을 활용했네. 그럼 나도 이런 흐름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제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썼던 그 기법과 흐름대로 제가 구조적인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험적인 거를 제가 해봤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이렇구나. 글쓰기에도 물론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고 글을 잘 쓰는 필력이나 문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구조적인 방법들에 대한 것도 하나의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것들이 기법들이 있겠구나.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대로 써보면 큰 무리 없이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구조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써요. 의식의 흐름대로.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다가서고자 하는 독자들을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제 이 글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 글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되게 처음에는 그냥 구조적인 것들을 제가 베껴 쓰고 그 흉내만 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쓰고 나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는 글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것들을 노리고 쓴 건 아니었는데 쓰고 나니까 사회적 약자들, 보호받지 못한 계층들을 대변하는 제가 글을 썼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라이킷을 하고 그분들이 댓글을 남기는 걸 보고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댓글을 남긴 거예요. 자기가 바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바로 블레이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면 그분들과 내가 연결이 됐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라는 거는
어떤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는 불안정함, 궁핍, 결핍, 고난, 고통,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작년에 뭐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그 책이 유행을 한 이유를 분석해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인구가 놀라지 마세요. 몇백만 명이 넘는다고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증 또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잠재적으로 우울증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나 또는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책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이 유행한 이유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저는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상담하는 그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쩌면 그 책이 마치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고 하면 잠재적인 독자가 수백만 명이 됐으니까 이 책이 성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책이 이제 백세희 작가인가요? 그 작가님이 출판 편집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판 편집자니까 어느 정도 글을 쓰는 스킬이 확보가 돼 있긴 했겠죠. 구성하는 능력이나 또 글을 쓰는 문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포인트,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감대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글 쓰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컨텐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글쓰기에서 가장 궁극에 있는 것들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컨텐츠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과 이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 간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것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보죠. 우리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일가삼님이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는 나를 찾는 이런 과정에 나를 잘 아는 그 단계로 글쓰기를 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찾아가야 될 거는 타인의 어떤 갈급함, 타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 타인의 욕망들 이런 단계로 아마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이런 백세희 작가처럼 내가 가진 그 불편함이나 나의 어떤 욕망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글도 잘 쓰면 뭐 대박이 나거나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를 잘 이해는 하지만 타인이 원하는 것들까지 이해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공감이라는 다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얼마나 높게, 얼마나 낮게 또는 얼마나 깊게 길게 연결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을 좀 연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감의 부정적인 면, 네 이렇게 여기 좀 뭐 약간은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쌍시옷 발음이 들어가 있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이제 김대리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괴리감이 오빠와 동생 사이에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과 그 글을 읽는 사람 독자 간에도 충분히 이런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면 글 쓴 분의 의도와 댓글과 연관이 없는 댓글도 많이 봤어요. 이거 내가 점수를 드린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댓글을 포인트 얻으려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댓글을 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씁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독자고 한 사람은 작가라고 이해하면 돼요. 서로 평행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누군가 아픈 상황 많이 아픈데 때린다는 거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공감 가는 글쓰기
라는 건 뭐냐? 글쓰기는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이끄는 커뮤니티의 운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형태의 글을 쓰죠. 순수하게 에세이를 쓰면서 구독자분을 모으는 일간공심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네, 유튜브는 정지됐지만 제가 일간공심이라고 매일 에세이 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을 운영하는 이런 운영자로서 또 일간공심이라는 그런 에세이를 발행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모객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브런치에서 또 블로그에서 모객글을 올려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많이 해요. 싱글방을 지난달에 대박이 났죠. 거의 한 4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죠.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망했어요. 많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네, 아무튼.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망한 거지만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나고 있긴 한데 그 모객글을 올리면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어떤 분들이 적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객글을 쓰면서도 저는 이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나? 모티베이션을 뭔가 일으켰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이런 포인트가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켰나?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그거를 시도를 해봐요. 또 시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또 없어요. 내가 이게 뭔가 정답처럼 내가 실험적으로 어떤 글을 써서 모객이 성공을 했는데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서 성공을 일으켜내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객과 사람을 마음에 그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단순하게 에세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평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독후감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과거에 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로고스도 얘기했고 뭐 파토스, 에토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파토스 감정을 얘기하죠. 사람들의 감정,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뭔가를 써야 되고 깊이 있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가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진솔하고 깊이 있게 또는 솔직하게 다가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진솔하게만 쓰면 사람들이 다가올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진솔한 글을 썼던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서평 영화 그 리뷰에서 제가 그런 구조적인 글쓰기를 했듯이 진솔함과 솔직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곳에는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0문장 쓰는 법, 네,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간혹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김정선 작가가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100페이지 남짓한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솔함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솔함이라는 거는 진솔하게 보이도록 그 작가가 기술적으로 포장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김정선 작가가 출판사의 편집자이기도 했고 기획자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현업에서 10몇 년이 넘는 그 현업에서 편집을 하면서 깨달은 포인트죠. 예. 진솔함이 전부가 아니다. 진솔하게 보이도록 유도하고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설득이고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논증, 논리적인 것들,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인격, 품위, 이 사람의 글은 얼마나 믿음직하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감정적인 거,
사람을 선동한다.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선동한다는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감정적으로 뭔가 이번에 그 어디죠? 그 철인 27호인가요? 그 치킨 뭐 사람들 돈줄 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글을 읽으면 어때요? 그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은 아닌데 그 학생이 쓴 글을 보면 또 그 치킨집 주인이 쓴 글을 읽으면 우리 뭐 마음이 정말 막 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주문만 해놓고 뭐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 막 거제도에서도 막 그런 주문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어떤 분은 막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렇다는 우리가 에피소드도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절로 설득이 된. 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 학생이 쓴 자연스럽게 글을 쓴 어떤 그 편지도 있었겠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글을 좀 잘 쓰는 분들은 아마 그 학생이 쓴 그 구조를 가만히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에세이나 소설을 쓸 때 그런 기법들을 녹여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글을 쓸 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설득을 잘 하는 분인지, 설득을 잘 주로 당하는 편인지,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계신지, 네. 망망님은 설득을 잘 당한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설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 설득, 예, 팩트 폭행 뭐 이런 말 하죠.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을 하면서 다가가는 논리적 설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감성적 설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에는 뭐 문장력이죠. 뭐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작가의 문장에 이제 막 설득을 당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끌리고 감동을 받아서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쓴 비유와 은유와 멋있는 표현, 아름다운 문장, 어휘력 이런 거에 우리는 이제 이게 녹아들어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런 사실에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는 이런 감성적 설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글쓰기의 공감 과정은 이렇다고 해요. 읽기에는 이제 줄거리, 모티프,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주장, 갈등, 거기서의 어떤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주제를 부각시켜서 작가가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공감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또 이 이야기는 역으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페르소나를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핑퐁 치듯이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이 하나인데 마치 그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들끼리 막 충돌하고 막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가 생겨서 일치되기도 하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기도 하고 서로 막 그 뭐라고 하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화학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판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서는 결론이 딱 나면서 하나의 주제로 단일된 주제로 딱 결론을 맺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감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아파한다면 또 내 주위에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시 많이 읽으시나요?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슬픔에 공명하는 사람이 이제 시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던 이야기, 슬픔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시인들이죠. 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슬픔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바로 시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나의 처지에 빗대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는 이유가 시인이 바로 내가 아파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포인트, 슬픔은 덜어내고 기쁨은 더해주는. 기쁠 때는 한없이 기뻐해서 막 기쁜 감정을 막 여기 막 상황적으로 막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슬플 때는 한없이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가야 돼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가야 된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타인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 두 가지가 교집합이 생길 때 우리는 공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썼던 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좋아했던 글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을 과거에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 실패기를 썼는데 이게 네이버 판에서 올라가서 10만 명 정도가 이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패를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줄 알았는데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산지석. 이 사람이 실패한 걸 보고 나도 실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망한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성공한 거는 좀 부러워하고 막 질투를 하는데 망한 이야기는 또 이것도 막 그 사촌 뭐 어디 가서 불나고 막 이러면 사람도 구경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래서 망한 이야기들을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실패기. 지금은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죠. 제가 한 20kg를 뺐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다이어트 실패를 해서 한 2년 전에는 제가 막 85kg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트 실패기를 했는데 사람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조회수를 많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패러디 글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40대 남자가 뭔가를 조심해야 될 글 이런 거였는데 제가 개발자의 사례로 이거를 패러디를 한 거예요. 개발자와 심리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걸 했는데 브런치에서 이게 천회 이상이 이게 공유가 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놀랄 만큼 이 1000번 정도 공유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이제 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망한 사례 의외로 이제 이게 공감을 많이 줍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야기, 내가 우울을 할 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야기, 그다음에 내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공모전이나 어떤 시험에 뭔가 도전을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성공했고 실패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내가 좌절을 했고 내가 너무나 많이 게을렀고 미루기를 좋아했고 이런 과거의 습성들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미뤄하고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게으르고 그러니까 게으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막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진 이야기가 단순히 이건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뭐 가진 이야기가 남들이 관심 있어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로그나 뭔가 이거 온라인 SNS가 좋은 게 몇 번 시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고 사람들의 반응 한번 실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반응 보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발행하더라도 블로그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책은 뭐예요? 내가 한번 발행하면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하지만 인터넷 SNS 글쓰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 반응 일으켜내면 네, 그 사람들한테 그 내가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험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충분히 네,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